네,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한 1시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마스크는 꼭 벗으시면 안 됩니다. 벗으시면 안 되고요. 이 자리에 오신 이상 모든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친구 따라 강남 가고 이런 일들보다는 우리가 이런 자리를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적인 판단을 하시라는 이유에서 이렇게 시간을 만들고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요 위에 보면 원탑이라고 써 있고 밑에 엑셀레이팅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엑셀레이팅 프로젝트가 뭔지 그리고 이 일을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히 물론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모든 걸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1시간 동안 경청을 하시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기업 투자 혹은 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회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런 투자 사업에 십시일반 동참을 하실지 말지를 결정하러 오신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몫이고 결정에 따른 책임도 여러분들이 있는 거니까 어쨌든 신중하게 잘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약간 생소한 엑셀레이팅이라는 단어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저는 또 뒤에 소개를 드립니다만 이 전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다음홀딩스 그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주엽이고요. 회사 이름도 잘 기억하시고 제 이름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저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투자 설명회, 어떤 사업 설명회를 가시더라도 이 두 가지의 단어만큼은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왜? 도대체 이 회사는 이 사업을 왜 하지? 인문학, 철학, 과학이 발달한 근본을 이 왜라는 질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왜라는 궁금증을 가지셔야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럼 도대체 이 회사는 이 일을 왜 하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다른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자리가 아니라 다른 투자 사업 설명회를 가셔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는 적어도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으면 이번엔 어떻게입니다. 그래,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너네들은 어떻게 돈을 벌 거지? 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에 꼭 답을 얻으셔야 그 다음 투자를 5만 원을 하시던 10만 원을 하시던 100만 원을 하시던 1000만 원을 하시던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첫 번째 이유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첫 번째는 약간 거시적 개념이에요. 거시적이 뭐냐면 약간 좀 큰 개념. 모든 일은 순서가 있습니다. 큰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그 큰 흐름에서 좀 더 디테일한 우리만의 또 일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자, 크게 보면 어떤 거냐면 제가 앞서 영상을 들려드렸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할 일 없어서 시간이 많아서 그 영화를 틀지는 않았겠죠? 뭔가 그 영화를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자, 제가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를 보여드린 이유는 이런 겁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는 IMF,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겪었던 경제위기, 금융위기라는 표현도 쓰는데 경제위기, 금융위기였던 IMF를 배경으로 한 영화고 그 영화는 IMF 시대에 얼마나 금융인들, 정치인들이 무능했는지 국민들에게 좀 약간 과하게 얘기하면 거짓말했는지 IMF로 예견된 위기였거든요. 예상되는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의 시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라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거기 나온 좀 아까 주인공으로 나온 젊은 유아인 영화상에 보면 종합금융사의 변정학 대리라는 인물로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종합금융사일까? IMF 위기의 실제 본질은 금융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들도 많이 부도났지만 나중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들이 부도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들에 돈 맡길 때 은행이 돈 안 줄 거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진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어쩌면 여기에 그때 그 저축은행에서 피해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것 때문에 몇 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법이 뭡니까? 예금자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제는 은행은 무조건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의 예금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죠? 이 IMF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어쨌거나 당시에 그런 금융위기의 시기에 유한이라는 당시 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종금사의 대리밖에 안 되는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는지 이 내용을 이제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IMF 위기를 겪고 2008년, 9년 미국과 경제 위기를 겪고 지금 2020년, 21년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누군 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막 이런 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계층 간의 경제적 부의 이동은 고착화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의 이동이 쉽지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혹은 돈이 좀 없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부잣집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하죠. 우리 때처럼 막 단칸방에서 혹은 산골 마을 이런 데서 열심히 혼자 공부하던 친구가 대학 수석 입학을 하고 이런 시대는 많이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위기의 시기에 유일하게 신흥부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까 국가보도의 날 영화에 유아인이 갑작스러운 그 1년여 동안의 위기기간에 재벌처럼 부자가 되듯이 국가부도의 날 영화 또한 그런 내용을 다뤄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자, IMF 시기에 유아인은 금융위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융기법을 위해서 돈을 법니다. 옵션 콜 이런 것들, 달러에 대한 그 환율 차이를 이용한 투자, 이후에는 다른 여러 가지 부동산 투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소위 벼락부자가 되죠. 영화상에 보면. 근데 그러면 지금도 위기인데 우리는 이 위기 시기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IMF 때랑 똑같은 거냐 우리가 지금. 근데 지금의 위기는 IMF 위기나 2008년 위기랑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예상치 못한 위기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IMF 위기는 예상됐었고 위기를 예고했었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그렇습니다. 빅쇼트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 영화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편의점 알바가 집을 3채 가지고 있고 술집에 스트리퍼 댄서가 집을 5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금융 부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내용들이에요. 즉 예견된 위기였고 내부적으로 부실이 있는 위기였다는 거죠. 즉 썩은 사과였다는 겁니다. IMF 위기, 미국발 경제 위기는. 근데 코로나 위기는 누구도 몰랐어요. 사실 2019년 말부터 코로나가 얘기 나오고 2020년 초반에 코로나가 심해질 때 저도 그랬지만 대충 메르스나 사스처럼 한두 달 있으면 지나갈 줄 알았잖아요. 우리 솔직히 그죠? 이게 1년 반, 2년 갈지 여기 있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즉 코로나 위기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예상치 못한 위기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 썩은 사과가 겪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된 사과들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시아나가 자금이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이유를 살펴봤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기 승객이 90% 줄었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기업, 대기업도요, 매출이 90%로 줄은 채 1년을 끌어가면 부도가 안 날 기업은 없을 겁니다. 아시아나가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죠? 아시아나항공이. 즉 코로나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예상치 못한 외부로부터 온 유동성 위기이기 때문에 똑같이 위기를 겪는 기업이 과거에는 썩은 사과였다면 내부에 부실이 있는, 지금은 썩지 않은 좋은 사과인데도 위기를 겪고 있다. 그 얘기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위기라 가격이 좋고 가격이 싸지고 조건이 좋지만 썩은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좋은 사가더라라는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즉, 이 위기의 시기가 우리가 첫 번째로 투자 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실제로 작년에 실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하다가 조선일보였습니다. 기사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그동안 공부를 못했구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나름 공부도 좀 오래 하고 학교에서도 강의도 했는데 아, 내가 공부를 헛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였냐면 기사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뭐 저기 의정부인가에 어디에 있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법조타운이나 기타 어쨌든 서울에서 나름 평가를 좋게 받고 있는 상가나 부동산들이 코로나 때문에 급매물이 나와서 경매가 나왔는데 낙찰 비율이 5억 얼마짜리가 1억 4천인가 경락이 됐다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5억 얼마짜리 상가면 한 4억이나 4억 5천에 정도의 경락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1억 4천인가의 경락이 된 거예요. 누군가가 그 경락된 부동산을 받으셨으면 돈 벌겠죠. 거꾸로 제 친구가 겪은 일도 아직도 인천에 커피숍을 이제 마지막으로 2개는 남겨놨는데 커피숍이 좀 유명해서 돈을 잘 벌어서 작년 봄부터 가게를 6개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가게 4개를 다 정리를 했어요. 지금 2개만 남았습니다. 이 친구가 가게 4개를 정리할 땐 권리금도 날렸고 다 날렸겠죠. 거꾸로 그 가게를 싸게 권리금도 없이 인수받은 사람은 나중에 코로나가 풀려서 장사가 잘 되면 돈을 벌겠죠. 자, 세상은 그렇게 잃는 사람도 있고 얻는 사람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특히나 위기의 시대에는 이 일이 더 많고 더 격차가 벌어지니 우리가 위기의 시기는 총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잘 생각하면 투자를 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저는 위기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유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유. 자, 두 번째 이유부터는 이제 본론입니다. 아까 저희가 하고 있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설명이 엑셀레이팅 투자라고 했죠? 엑셀레이팅 투자가 뭔지를 왜 하는지를 이제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엑셀레이팅은 인큐베이팅이라는 투자 용어와 같이 기업 투자에서 널리 쓰이는 조금은 넓은 개념의 단어입니다. 인큐베이팅은 단어만 들으셔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겠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건강하지 못하면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아서 건강해지듯이 창업한 기업, 태어났다는 건 창업한 거잖아요. 그죠? 창업한 기업들을 투자, 자금, 뭐 세무, 법무, 마케팅, 영업, 기술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크게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창업 보육 사업, 뭐 스타트업 비즈니스 여러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인큐베이팅이라면 이번에는 인큐베이팅이 끝난 거죠. 인큐베이팅은 통상 창업한 지 1년이나 2년, 아주 길어도 3년 미만의 기업, 주로 2년 미만입니다. 잘 되다가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같은 시기에 위기를 겪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썩은 사과가 아닌데 나는 정말 잘했는데 갑자기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투자한 이미 이제 우리 회원 가입하시고 제 사업 설명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 아실 땐 저희가 뭐 태국 현지 언론에도 소개됐습니다만 파타야에 골프장, 요트, 리조트를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49%를 지분. 근데 그 회사는 요트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리조트도 있는 태국 파타야에서 돈을 아주 잘 버는 기업인데 지금 어찌 됐겠어요? 코로나로 태국은 지금 국가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 좋은 관광 자원들이 부도 위기에 있겠죠. 그 부도 위에 있는 관광 자원을 저희는 인수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처럼 성장하다가 위기를 겪은 거죠. 그 회사도 1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잘 성장하다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폭망한 거예요. 심지어 대표이사 집에 압류까지 들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시세보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싼 금액으로 인수를 해온 거죠. 이런 게 바로 엑셀레이팅 투자이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라는 위기의 시기에
썩은 사과가 아닌 제대로 된 정말 싱싱한 사과를 좀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펜이 10,000원이라고 치면 누군가가 7,000원 사다가 10,000원에 팔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똑같은 펜을 1,000원에 사서 10,000원이 아닌 9,000원에 판다면 사는 소비자도 1,000원 싸서 이익이고 파는 우리도 좋은 물건 싸게 사서 파니까 이익인 겁니다. 우리는 결국 장사는, 그리고 제 생각에 비즈니스는 좋은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결국은 장사이자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걸, 썩은 사과를 사서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좋은 제품, 제대로 된 회사, 제대로 된 비즈니스를 좋은 가격, 좋은 조건,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다면 전 그게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단어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엑셀레이팅을 들으러 오셨고, 엑셀레이팅은 창업 후 성장하면서 위기를 겪는 기업을 자금이든 기술이든 투자하는 사업을 저희가 엑셀레이팅이라고 합니다. 구조조정이란 말도 쓰고 전략적 제휴, M&A 다 넓게 보면 엑셀레이팅의 범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엑셀레이팅이 이런 기업을 투자하는 거구나, 혹은 이런 부동산이나 자산을 투자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넘어가고요. 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엑셀레이팅 기업 구조조정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영화도 저희가 국가 부도의 날을 봤고, 영화에서 해필이면 주인공의 회사를 종합금융사로 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때는 금융사의 부도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한보, 대우, 기아 부도 났지만, 그로 인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 났지만, 그것보다 대한민국을 더 정말 진짜 국가부도, 모라토리엄이라고 하죠, 영어로. 국가부도로 몰아갈 수 있는 위기가 뭐였냐면 종합금융 증권사를 넘어서서 제1금융권이던 외환은행의 부도 위기입니다. 정말 외환은행이 부도 났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못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외환은행이 부도 위기를 겪는데 정말 백마탄 기사처럼 론스타라는 해외 사모펀드, 구조조정 전문 사모펀드가 등장을 해서 외환은행을 인수합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만이 아니었고요. 극동건설, 여기 강남 역삼역에 있는 스타타워, 지금 파이낸스 빌딩이죠. 이런 것들을 다 인수했습니다. 많은 구조조정 투자를 했죠. 그래서 주식 포함한 2조 2천억 정도를 투자했고, 현금으로 한 1조가 좀 넘는 돈이 들어갔는데, 나중에 팔았더니 얼마가 남냐면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5조 1,500억 정도를 벌었다라고 수치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번 거죠. 우리가 10만원 투자해서 50만원 벌어도 5배 번 거예요. 그죠? 기분 좋죠? 근데 10만원 투자해서 50만원 번 거랑, 혹은 100만원 투자해서 500만원 번 거랑 1조를 투자해서 5조를 번 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기업 투자해서 20-30%만 벌어도 아주 많이 벌었다고 얘기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번 겁니다. 그랬더니 언론에서, 야당에서, 시민단체에서 야, 원래 이렇게 비싼 건데 니들이 싸게 판 거 아니야? 너네 뒷돈 받았어? 부실이야? 난리를 치죠? 그게 영화로 나온 블랙머니라는 영화입니다. 당시에 국정감사까지 이게 가죠. 근데 그건 이제 모르겠고요. 그거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이 론스타 뒤에도 역시나 투자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론스타에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론스타가 어디에 투자하는지 모르죠. 투자할 때마다 어떻게 압니까?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이렇게 돈을 벌어주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자, 이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투자의 사례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엑셀레이팅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원탑이라는 프로젝트가 해필이면 대한민국에 있는 코인회사, 암호화폐 기업 10개 정도를 인수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5개는 체결이 됐고요. 이미 2번째가 오픈되어 있고 곧 3번째 토큰이 오픈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현재 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세 번째 토큰이 오픈이 되는데, 원탑이 이런 코인 회사들을 인수해서 수익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이유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까 말까 이 고민을 하러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을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왜라는 질문에 답을 내려야죠. 왜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해서 돈을 벌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게 정상입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대외적 예측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에 기업이 어렵고 기업의 가치가 하락한 걸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적기가 첫 번째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두 번째는 그런데 왜 해필이면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지? 라는 질문이 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제가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할 돈은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한 1조 있으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야죠. 2조 정도 있으면 인수하겠네요. 그죠? 우리의 현실이 일단은 작은 회사를 중심으로 인수해야 된다는 현실이 하나 있는 겁니다. 솔직하게. 두 번째, 경쟁이 없다고 써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위기의 시기라 투자를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한 4, 5년 정도 우리나라에 코인 관련된 광풍이 불면서 대단히 많은 분들이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그죠? 그 중엔 정당한 투자였고 정당한 손실도 있지만 억울한 내가 사기당한 것 같은 손실도 많이 보셨죠? 이 자리에는 없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았고, 또 두 번째는 그게 개인만 그랬는데 아닙니다. 많은 투자금융기관들,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같은 많은 투자금융기관들도 코인 관련된 프로젝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심지어 투자금융기관에는 내부 규약으로 코인 관련된 회사에는 투자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코인 관련 회사는 투자가 말랐습니다. 근데 물론 회사 실체도 없이 돈을 걷어 제끼는 사기성이 짙은 회사도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정말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5분이 저한테 코인 관련된 기업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 투자해달라고 찾아왔는데 투자를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투자 조건이 좋아지겠죠. 물건값이 내려가듯이 제가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하고 한 50%, 30% 받을 수 있는 지분을 10억 투자하면 50%도 받을 수 있고, 혹은 30%에 한 10억인데 아무도 투자 안 해주면 30%에 한 5억에도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의 질이 좋아집니다. 투자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시장에서 공급만 있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물건값이 내려가듯이 투자 시장이 현재는 특히나 코인 관련된 투자 시장은 공급은 많은데 이 투자 상품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거고, 또 하나 아주 당연하게도 코인 관련된 프로젝트는 성공을 하게 되면, 성공이 어렵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수익률은 대단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관련된 투자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코인 회사를 인수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로 넘어갑니다. 두 가지의 왜에 대한 이유를 드렸어요. 자, 우리는 위기의 시기라서, 그리고 코인 관련된 프로젝트가 시장성이 좋아서라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공할지를 방법을 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성공할 거냐? 제가 아까 10개를 인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많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는 다 돈을 벌 수 없습니다. 투자는 손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 투자의 기재라는 손정희 회장, 워렌 버핏 혹은 누구라도
투자를 하면 다 돈을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론은 성공한 프로젝트를 기사화하죠.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에서 몇십 조를 벌었다. 얼마 전에 쿠팡이 나스닥 상장에서 20조를 벌었다. 자, 좋은 것들이 기사로 많이 납니다만 손실이 나는 건 기사 안 나죠. 하지만 실제로 성공한 기업의 숫자를 보면 성공한 기업보다 손실난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성공했을 때의 수익률이 워낙 크다 보니 손실이 나더라도 그 손실 전체를 다 커버하고 이익이 나는 거죠. 그게 투자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왜 투자하겠어요? 자, 우리가 10개의 코인 회사 인수 혹은 전략적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아마도 10개를 저희가 인수하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대략 2개에서 3개 정도만 성공할 겁니다. 7개에서 8개 정도는 손실이 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개 정도를 인수하는 거지, 제가 돈이 아주 많고 아주 잘나서 10개를 인수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말로 콕 집어서 인수만 하면 다 대박 친다면 제가 왜 10개를 인수해야겠어요? 한 2개만 인수해도 되겠죠? 그죠? 하나 터지면 10배, 20배 벌 수 있는데 한 10억 투자해서 10배, 20배 벌고 또 한 100억 투자해서 10배, 20배 벌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현실은 제가 투자해서 무조건 돈을 번다라는 장담은 못하는 겁니다. 단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성공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70%냐 80%냐 90%냐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를 인수하고 하나가 성공하길 바란다고 하면 그것도 도둑놈 심보죠. 그죠? 로또잖아요. 로또. 그게 아니라 많을수록, 그래서 이왕이면 10개 혹은 조금 더 조건이 좋아져서 11개 아니면 12개 이렇게 해서 2개가 아니라 3개 혹은 4개가 성공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 성공을 하기 위한 방법론입니다. 어떻게에 대한 이유입니다. 방법론. 즉 10마리 마르게 쭉 세워놓고 앞을 다 이렇게 가린 다음에 제가 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하면서 10마리가 뜁니다. 10마리가 다 골라인을 통과하면 좋겠지만 이 중에 이제 옆길로 새는 놈, 가다 넘어지는 놈, 가다가 하여튼 엎어져서 못 일어나는 말,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는 말은 2마리 혹은 3마리밖에 없을 거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하나라도 늘리는 게 성공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는 그럼 10개를 아무거나 사냐? 아무거나 사면 안 되죠. 최대한 심사를 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를 골라야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뭔가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 낮은 거, 수익성이 높은 거, 낮은 거, 위험성이 높은 거, 낮은 거, 그리고 분야도 이왕이면 서비스, 플랫폼, 유틸리티, 환경, 레저, 바이오 분야별로 골고루 인수를 하는 게 이 성공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겁니다. 저희가 첫 번째 메인넷을 선택했고, 두 번째 관광 레저를 선택했고, 세 번째는 커머스가 될 겁니다. 커머스 사업 쪽 토큰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커뮤니티도 있고, 바이오도 있고,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투자하고 인수하는 이유는 그 회사끼리도 시너지가 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인수하는 것이 어떻게 성공하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혹은 성공의 비율을 높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규모 하나라도 더 사는 게 좋다 얘기했죠. 하나라도 더 사는 게 좋은 겁니다. 살 수만 있으면 많이 살수록 무조건 성공의 확률은 점점점 높아집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의 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 수익성도 높은 거, 낮은 거, 위험성도 높은 거, 낮은 거, 이 X와 Y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 가로와 세로축을 분포도 있게 골고루 투자하고 인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올해 삼성바이오하고 SK바이오가 초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 SK바이오가 초대박 칠 거라고 작년에 단 한 명이라도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잖아요. 삼성이 언제부터 바이오 회사입니까? 전자회사고 반도체 회사죠. SK는 제가 어릴 때는 기름 회사고 통신 회사죠 지금. 이 두 회사가 언제부터 바이오 회사가 돼서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때그때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분야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점쟁이고 제가 천재여서 그 모든 걸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천재도 아니고 그런 점쟁이도 아닙니다. 사업을 보다 확률이 높은 방법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일 수는 있어도 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아까 당근도 주고 채찍질도 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업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미 저희 본사가 있는 본사 건물에는 저희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입주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가까이 있어야 좋잖아요. 그죠? 때릴 수도 있고 뭐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고 멀면 서로 미팅하기도 어렵고 그죠? 일단 최대한 저희가 투자하면 저희 건물로 들어오게 하는 게 일단 원칙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에 대한 이유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에 어떻게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자 아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두 가지를 드렸어요. 그죠? 자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두 가지로 드립니다.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거였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는 주로 엑셀레이팅 그 자체를 어떻게 성공시킬까에 대한 제 나름의 방법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엑셀레이팅을 성공시키는데 이왕이면 100원 벌 걸 200원 벌면 좋고 200원 벌 걸 한 500원 벌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성공의 열매를 더 키우기 위한 방법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대기업을 예를 들어요. 대기업 돈 잘 벌잖아요. 그죠? 저도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대기업 돈 참 잘 법니다. 근데 대기업이 돈을 어떻게 많이 버는지를 살펴봤어요. 제가 예를 드리는 이 현대라는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이 비슷합니다.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습니다. 글로벌 넘버 5 안에 들 거예요. 자동차 산업에서. 큰 회사죠. 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보니 판때기가 많이 필요해요. 본네트, 뭐 트렁크, 문짝, 철판을 만드는 현대제철을 인수합니다. 원래는 이 회사는 인천제철입니다. 제가 태어난 동네예요. 저 인천 출신입니다. 이제 그 철판을 사고 이때 또 파이프들이 필요해요. 막 이렇게 차 왁구를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을. 그래서 파이프 회사인 현대종합특수광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골격을 만들고 나니까 약 2만여 개의 부품이 필요하답니다. 차에는. 제가 안 만들어서 몰라요. 저도. 그래서 부품 회사인 현대모비스를 인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차를 만들었더니 차값 비싸죠. 저도 현대자동차를 타는데 차값이 비싸니까 여기저기 돈 빌리며 사지 말라고 현대캐피탈을 인수해서 만들어주죠. 이자라도 지들이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차를 팔았으니까 차를 갖다 주려고 현대글로비스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차를 만들면서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1조 정도의 철판을 산다고 칩시다. 그럼 현대자동차는 1조를 써야 되죠. 근데 그 1조가 어디로 가요? 자기 회사로 또 가죠. 파이프 사는데 또 자기 회사로 가고 차 파는데 대출해주는데 이자까지 자기가 또 받아먹죠. 즉 기업이 돈을 버는 걸 이 안에서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안에서 정말 꽉꽉꽉 모은다고 해서 이거를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밸류는 가치라는 뜻이고요. 체인이 뭡니까? 막 이렇게 그물처럼 얽히는 걸 체인이라고 하죠. 못 빠져나가게 다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밸류 체인을 완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기업의 가치, 밸류를 극대화하는 작업을 밸류에이션 혹은 밸류에디드라고 합니다. 이 밸류에이션 작업을 이렇게 밸류 체인화한 거죠. 그래서 현대그룹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한 1조 벌 거를 이렇게 해서 얘도 벌고 얘도 벌고 얘도 벌고 얘도 다 벌면 1조가 아니라 2조, 3조를 벌 수 있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밸류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도 부족하지만 돈을 100원 벌 거 한 200원, 300원, 500원으로 더 키우기 위해서 밸류 체인을 완성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는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하는 원탑 엑셀레이팅이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를 얘를 키워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암호화폐 기업에 가장 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은 주면 되는데 실제로 돈을 벌려면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개발 기업을 인수하고 지금 세팅을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이 돼서 이 암호화폐 기업이 잘 돌아가면 결국 이 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꽃은 뭐예요?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이미 밴드에 공지드린 것처럼 저희가 거래소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아세요? 네.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다 문 닫는다라고 얘기해서 폭탄을 맞았죠. 청와대 국민청원 올라가고 오늘 오전에 여의도에서 핀테크 2021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은성수 금위원장이 이제 기조연설을 했네. 기조연설은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본인의 말을 이제 바꿔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특근법이 시행이 되면 특근법에 등록된 거래소로 다 이동하시란 얘기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이미 처음에 지난주부터 제 사업 설명회를 동영상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등록제는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제도다. 등록제는 뒤집어 보면 정부가 독과점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정부가 영업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선진국엔 잘 안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은성수 위원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은 거래소를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라 특근법에 따라 거래소가 등록되면 거기는 거래 회원에 대한 이용객 보호가 되니 등록된 거래소로 옮기란 얘기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등록된 거래소들 영업해준 거예요 지금. 그죠? 어떤 거래소들이 등록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등록제는 사실은 독과점이라는 무서운 걸 등에 업고 있습니다. 등록제를 만들어서 등록이 되면 등록된 업체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겠죠. 200여 개 가까이 있는 거래소에 있는 이용자들이 등록된 6개가 될지 7개가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등록된 거래소로 다 이동하겠죠. 그럼 순간 그 거래소들은 초대박이 나겠죠. 즉 금융이 이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저희 또한 투자금융회사에 대한 인수작업을 들어갑니다. 이 모든 거래소에 등록도 되고 이게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위에 투자금융회사가 우리가 기관이라죠. 기관이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면 회원들이 보기에 되게 안전하겠죠. 자,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투자 상품이 민간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투자금융회사에서 운영하는 투자 상품이네. 여러분들 투자금융회사가 운영하는 투자 상품이랑 민간 회사가 운영하는 투자 상품이랑 어느 걸 더 믿을 것 같아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투자금융사의 우산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밴드에 드렸듯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투금사 지분 44%를 인수하는 걸로 도장을 찍고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금사의 지분을 인수했고요. 이 전체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다음 홀딩스 그룹이
지배합니다. 자, 어떻게 지배하냐? 투자금융회사의 지분 44%를 획득하고 경영에 참여합니다. 44%는 통상 상법상 20%가 넘으면 계열사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투금사가 우리 계열사 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있는 다음홀딩스 그룹의 계열사가 됐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냥 투자를 안 해. 솔직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셔서 다음홀딩스 그룹이라는 이 회사를 좋아하시지만, 우리 냉정하게 길 가다가 강남역에서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다음홀딩스 아세요? 그럼 알아요? 몰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또 인정할 거 인정해야 되니까. 근데 다음홀딩스가 돈이 있어서 10억을 투자하더라도 혹은 40억을 투자하더라도 다음홀딩스가 투자를 하면 아무도 몰라요. 기사도 안 나요. 솔직히, 그죠? 근데 거꾸로 이 투금사가 이건 제 가칭이에요. 그냥 디지털 미래자산 투자조합, 디지털 미래자산 펀드 이런 걸 만듭니다. 이 투자금융사가 만드는 펀드는 금감위의 인가를 받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으로. 자, 그렇게 등록된 펀드가 거래소든 코인회사든 이런 데를 투자하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어떻습니까? 훨씬 안전하겠죠. 아마도 농담 반 진담 반을 들으면 테헤란 바닥에 투금사를 통해서 투자조합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는 아마 다음홀딩스가 최초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민간기업에 돈 넣는 것보다 투자금융기관에 돈 넣는 게 좀 더 편안하시겠죠? 이제 이 모든 계약이 종료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 12월까지 이 그림을 완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지금 속도로 가면 12월이 아니라 한 8월, 9월이면 그림이 완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더디가고 힘들 수는 있어도 회사는, 그리고 저는 회원 여러분들한테 약속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 우리 자체 막 모이시는 분들이 자체 모임 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테헤란 바닥에 법인이 실제 있는 회사도 못 처음 봤고, 그 법인이 투금사를 투자하는 회사도 처음 봤고, 그 법인이 거래소를 투자하는 회사도 처음 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쨌든 우리는 최초라 힘들 수는 있지만 힘들어도 회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약속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 예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래 다음홀딩스가 거래소에 지분 10% 40억을 투자하기로 했었습니다. 심지어 2주 전에 업비트는 700억 투자를 받았는데 지분을 몇 프로 줬냐면 1% 줬습니다. 우리는 40억을 투자하고 10%를 받기로 했는데 이게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저기 투금사로 전환하면서 투자 시기도 좀 뒤로 미뤄졌지만 이제 규모도 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투자 규모도. 근데 아무튼 특검법에 거래소가 등록되면 대략 1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1조의 10%는 얼마예요? 1,000억. 예, 그 1,000억의 가치를 우리는 40억 정도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죠. 다음홀딩스가 거래소에 투자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사 납니까? 안 나요. 우리가 언론사에 막 기사 보내도 안 써줍니다. 우리 이제 솔직해야 되니까. 근데 다음홀딩스 그룹이 투자금융사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정확히는 44.4%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비율은. 인수를 하고 다시 투자금융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지털 미래자산 투자 펀드 혹은 디지털 미래자산 투자조합 1호, 이거 조합은 또 호수로 나갑니다. 1호, 2호를 조성해서 이 펀드가, 이 조합이 거래소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얘는 멋지게 조인식도 하고, 그죠? 기사도
아마 50건, 100건 이상 송출이 될 거고, 가장 중요하게는 다음이 투자하는 40억은 40억입니다. 근데 투금사, 기관이 투자하는 40억은 40억이 아니라 400억, 500억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우리 엑셀레이팅을 성공하기 위한 성공 방법론 중에 100원이 아니라 200원, 300원, 500원을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이런 방법입니다. 저희가 투금사 지분 정리가 어쨌든 2주 안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럼 이제 등기까지 한 4주면 끝납니다. 투금사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진행되는 모든 투자는 투금사의 투자 상품으로 갑니다. 부동산이든 영화든 공연이든 모든 상품은 투금사의 투자 상품, 그것도 금감위에 정식 등록되는 투자 상품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중에 투자를 참여하실 분들 있고 아닐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투금사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 기사 많이 났던 옵티머스 펀드, 라인 펀드 다 나쁜 사례지만 나쁜 사례죠. 근데 아무튼 그 두 회사들도 다 금감위에 등록된 기관들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저희도 금감위에 등록된 공식 투자금융사를 통한 투자를 우리도 진행하고 여러분들도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마 이 시장에서는 어쨌든 최초의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가 여러 가지 지분, 여러 가지 계열, 이 관계를 다 지난, 제가 사업 설명회를 못한 3주 동안 이 모든 걸 다 마무리한 거예요. 3주 동안 제가 어디 휴가 갔다 온 줄 아시는데 휴가 안 갔습니다. 저 열심히 일했고요. 그래서 다음홀딩스 그룹을 중심으로 다음 엔터테인먼트, 다음 파트너스, 이게 부동산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 다음 넥스트랩스, 커머스를 하는 비욘더스, 이 4개의 회사를 계열사 및 자회사로 마무리했습니다. 이 4개의 회사의 가장 큰 목적은 이쪽 우리 투자 사업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엔터 투자는 엔터테인먼트가 진행하고, 부동산 투자, 기술 지원, 커머스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이 회사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100원 벌 걸 500원, 1000원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 다 주식회사예요. 다 등기부 등본을 여러분들 다 확인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들이 다음홀딩스 그룹을 중심으로 이렇게 현재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구조가 바뀝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투자금융사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융사를 중심으로 한 앞으로의 투금사, 그러니까 투자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정책 변경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오늘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수익 조정되는 거, 기부제도, 회원복지제도 이런 건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제 태국 사업 얘기도 오늘은 안 드리고 제 소개를 잠깐, 제 이름 아까 못 들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제 이름이 여기 있습니다. 김주엽이고요. 2삼성 계열과 SK그룹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를 했었고, 마지막으로 SK그룹 계열사, 자회사죠 정확히는 SK플래닛 자회사에서 상장기업이었는데 본부장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주로 테스홀딩스 코리아, 아니 또 투자 안 했네요. 테스홀딩스 코리아 아닙니다. 다음홀딩스입니다. 못한데요. 그 이후는 저는 문화부, 숭실대 이런 공공기관 일을 좀 오래 했고요. 2019년부터 현재 하고 있는 다음홀딩스를 이끄는 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사업 설명회를 이제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마치고요. 좀 자세한 것들은 또 이렇게 초대하신 분들과 얘기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는 저희 회원이 되시면 밴드에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밴드에 올라가시면 또 다른 내용들도 있고, 계속 출근 관련된 영상들 이런 것들 다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오늘 제가 밴드에 공지사항을 많이 올렸어요. 기존 회원분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수익 조정 내용부터 아까 얘기한 이제 투금사 인수권, 그다음에 지금 출금 진행되는 건, 추가 상장권 이런 것들 다 공지를 드렸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보시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지금 사업자분들이 개개인별로 뭐 단톡방이나 뭐다 많이 운영하시는 거 밴드 블록 많이 있습니다. 다 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가 공식적인 발표, 공식적인 공지사항은 회사가 직접 운영하는 밴드 외에는 없고요. 다른 데는 사업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방이다 보니 개인의 의견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끔 저에게 거기 이러이러한 글들이 왔는데 사실인가요? 하고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 제가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은 드리지 않지만 그리고 너무 좀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지하면 저희가 제재는 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은 이제 저희가 벌써 6개월이 넘어가다 보니 막 요즘은 카톡방만 해도 막 수십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회사가 그걸 다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제재할 수는 없어서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얘기하는 정확한 공지사항, 정확한 내용은 밴드에 가장 먼저 공지됩니다. 그러니까 밴드에 있는 공지사항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활용하시고 그 외 나머지 더 뭐 추가적인 양념 같은 좋은 말씀들은 각각이 속한 그룹별 방에서 들으시거나 얘기를 나누시는 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회사의 공식 공지사항은 늘 밴드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앱에 공지사항 페이지 있죠? 그 공지사항 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는 내용이 회사의 공식 입장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오늘 사업 설명을 마치고 이번 주는 아직 최종 확정하는데 금요일은 제가 광주에서 하고요. 토요일날 아마 서울에서 한 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정도 밴드를 통해서 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